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사 박문수 세 번째 시간 낭독해드립니다. 보름을 이틀 앞둔 달은 밝았다. 박문수는 어머니의 드러나지 않은 깊은 정과 아내의 수줍은 마음에 종일 흠뻑 취했다. 어머니는 한낮인데도 자꾸 아들을 며느리와 함께 두려워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한사코 박문수의 등을 떠밀었다. 박문수는 알았다. 혼인 후 16년 만에 아이가 생겼을 때 어머니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 돌을 겨우 넘겨 잃었을 때 슬픔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박문수 집안은 아버지 때 세 아들 중 2명이 30 간 넘은 나이에 절명했다. 어디 이쁜 일이야.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한 박문수의 백부댁에는 박문수의 형을 양자로 보낼 만큼 손이 귀했다. 일각 요 3추. 이것이 아들을 바라는 박문수의 어머니 경주희 씨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며느리를 채근하지 않았다. 탓하지도 않았다. 하여 어느 날인가 박문수는 물었다. 어머니는 어야여 후처를 보라 채근하지 않으십니까? 경주희 씨는 대답했다. 내 입장이야. 어찌 그리하고 싶지 않겠느냐. 허나 여자에게 남편의 씨앗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법이니라. 어머님은 어찌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혹시 그리하셨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꼭 겪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미루어 깨쳐알아야 현명한 사람인 게지. 내 마음에 비추어 세상을 보면 알아지는 게 세상 이치지. 깊게 보고 마음을 다해 느끼면 세상은 겪어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니라.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평범한 진리를 어머니는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너 또한 그리하거라 말하지 않았지만 박문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어머니는 또 언젠가 말했다. 금술이 너무 좋아도 삼신할미가 질투하여 아이를 주지 않는다는구나. 그것이 타박이라면 유일한 타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한 말을 후회하듯이 곧이어 말했다. 며느라기한테 잘해 주거라. 가풍이 달라 마음고생이 클 것이니라. 우리 집안에 시집와준 용기가 가상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 나는 어여쁘구나. 박문수는 아내의 귓가에 가쁜 숨결을 불어넣고 소담스레 솟아오른 젖가슴을 베어 물었다가 아내의 잘룩한 허리를 휘감아 안았다가 아내의 뜨겁고 부끄럼 타는 아랫도리를 파고들었다. 그렇게 짧은 듯 긴 듯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시간이 흘렀다. 달이 곱습니다. 박문수의 아내 청풍김씨가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열어놓은 작은 교청으로 이른 묽은 달이 부끄러운 듯 창틀에 걸려 있었다. 보름을 이틀 앞둔 달은 크고 둥글었다. 박문수는 크다는 표현 대신 곱다 말한 아내가 어여뻐 감싸는 손에 힘을 주었다. 오랜 사랑 뒤의 느낌은 부풀린 목가섬 솜처럼 아늑하고 포근했다. 이 순간만큼은 영조 임금 앞에서 밝혔던 꿈마저도 생각나지 않았다. 고맙소. 박문수가 아내 귓볼을 대고 말했다. 처음 보았을 때 여리고 아름다웠던 모습이며 서로 마음을 당돌하게 확인하였던 때 두근거림이 떠올랐다. 집안이 소론과 노론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느꼈던 절망도 생각났다. 그 절망을 간절한 믿음으로 바꿔갔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어른들을 설득해 나갔을 때 일들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집스레 그들 만남을 허락하지 않던 아내 조부가 앞장서 혼인을 성사시키던 일도 어제인 듯 생생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이 자신의 내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불가능한 듯 보이는 불모의 땅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듯 사랑의 감정 또한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같았다.
우주의 신비고 자연의 신비였다. 박문수는 다시 속삭였다. 고맙소. 연모한다는 말이 고맙다는 말 속에 같은 크기와 색깔로 스며있다는 걸 아내 청풍김씨는 잘 알았다. 청풍김씨가 작은 어깨를 한층 오므려 남편 박문수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은 곧 조심스러운 청풍김씨 여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마님. 늦은 저녁 일과를 끝낸 뒤의 사랑이라면 혼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으리라. 그러나 손님의 방문은 박문수의 귀가와 더불어 예정되어 있었다. 청풍김씨가 아쉬운 듯 박문수 품에서 움직였다. 마님, 손님이.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청풍김씨는 비로소 몸을 추스리며 대답했다. 알았다. 곧 여정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문수가 말했다. 귀록과 오천이 벌써 왔나 보오. 밖은 이미 묽은 묵물처럼 어둠이 범져 있었다. 그 어둠에 먼 산이 하늘 경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너무 빨리 왔나 우리가? 마치 제 집인 양 사랑채 마루에 편안히 앉은 조연명이 다가오는 박문수를 향해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안다는 듯 장난기 품은 얼굴이 가득했다. 아무래도 그런다 싶어이. 이종성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 사람들 그리 잘 알면서 이리 일찍 오셨는가? 박문수라고 진리 없었고 내가 뭐라고 했나 오천? 이번에는 떠넘기기 뭐라 했었나? 조현명의 진리 없는 이종성의 말이 다시 이어졌고 그렇게 한동안 오랜만에 보는 세 사람의 즐거운 농지기가 오고 간 뒤 박문수가 장난기 걷어낸 목소리로 말했다. 헌데 귀록은 오늘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잠옷 진중하게 말하는 박문수의 말을 조현명이 받았다. 또 내가 노는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몰아붙이기는 누가? 이 사람 송상이 탕평을 명한 지가 언젠데 흰소리로 날 놀리는 겐가? 탕평이 어디 한쪽만 한다고 가능한 일인가? 그건 기은의 말이 맞지. 이종성이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마도 노로는 지금쯤 기온에 대한 전하의 명에 대항할 명분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을 걸세. 귀록 말씀 좀 해보시게 아니 그러한가? 조현명은 동그랗게 눈을 모았더며 말했다. 네들 알겠는가? 전에들하고 어울린다고 이제 연락도 없는데. 그게 정말인가? 이종성의 말을 박문수가 이었다. 세적을 위해서는 아니고. 이 사람. 조현명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종성과 박문수가 서로 마주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추어 말했다. 이거 정말인가 보이. 자꾸 그리 놀릴 텐가 하면 나는 그 세작지지나 하러 가야겠으이. 조현명이 몸을 일으키는데 박문수가 그제야 장난을 멈추고 말을 돌려 물었다. 스승님은 퇴청하셨는가? 이종성이 그의 말을 받았다. 자네는 하필 지금 스승님 말씀을 꺼내는가? 조현명이 말했다. 스승님도 양반은 못 되시겠네. 조현명의 말에 박문수가 등지고 앉는 몸을 돌려서 뒤돌아보았다. 사랑채 현문 앞을 지나 마당에 발을 딛는 스승이자 외삼촌 이광자가 있었다. 박문수가 외삼촌이라는 호칭 대신 언제나 그랬듯이 스승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두 마리 학 융배가 수놓인 진홍색 홍포를 입은 이광자가 만난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쾌활하게 손을 흔들었다. 양반이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이야? 양민이야? 그것도 아니면 천민이야? 이광자가 농을 사랑채 누마루를 향해 걸어왔다. 그때였다. 휙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 것은 박문수와 이종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쳤다. 스승님! 화살은 스승 이광자의 귓바퀴를 스치며 날아와 사랑채 기둥에 꽂혔다. 박문수는 재빨리 화살이 날아온 곳을 가늠했다.
그러나 뛰쳐나간들 화살을 날리고 사라져버린 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좋게 250번은 날릴 수 있는 화살의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방향만 짐작할 뿐 발사된 곳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박문수의 몸이 생각과 동시에 스승을 향해 뛰쳐나갔다. 박문수는 귀를 감싸진 스승의 오른손을 제 손으로 감싸내렸다. 오른쪽이었다. 스승에게 화살이 남긴 상처가 하나 있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스쳤습니다. 어느새 조현명도 이정성도 버선발로 달려내려와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광자가 손에 묻은 피를 보고는 기둥에 꽂힌 화살에 시선을 두었다. 내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닌가 보구나. 세 사람의 시선이 기둥에 꽂힌 화살로 모였다. 화살에 뭔가 묶여 있었다. 이정성이 앞서 움직였다. 이게 뭐야? 종이를 펼쳐보는 그들 얼굴에 황망함이 드리워져 있다. 보면 모르겠나? 빈 종이지라는가? 박문수가 다시 날아온 화살 쪽을 바라보았다. 대체 누가? 조현명이 말했고 이종성이 대답했다. 누구겠나? 곧 경고망동하지 마라. 섣불리 예단하지는 마라는 이광자의 경고가 이어졌다. 잠시 그들 모두가 생각에 빠졌다. 이정성은 생각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조현명은 짐작했다. 상대는 분명. 이광자는 염려했다. 이것은 대체 어느 일의 포석인가? 박문수는 깊이 추리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중 누구 혹은 우리 뒤를 밟는 자가 있다는 증자일 수 있다. 빈 종이는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누구인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나에게인가? 스승님에게인가? 아니면 우리 솔은 전체에게인가? 그것도 아니면 적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는가? 작가가 낙서처럼 휘갈려 쓴 의문을 내려다본다. 의문은 순수하나 어리석다. 만약 작가가 갈등 없는 완전한 삶을 이상으로 추구한다면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인간 삶의 역사에 진리가 있다. 내가 겪었던 삶, 죽어 이것 하늘 정원에서 보았던 삶을 통틀어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대들 세상 또한 그러하듯이 내가 산 삶을 돌아보면 출세하기 전에는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의 욕망이 거세게 충돌했다. 뜻을 세우고 출세한 뒤 갈등 상대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것이 작가가 말하는 적이라고 표현해야만 한다면 내 적은 분명했다. 작가가 상정한 대로 내 적은 노론이었다. 물론 살면서 다뤄야 하는 적이 어디 나 아닌 타자만 있을까? 내 안에도 동질의 표정을 지은 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나이면서 적은 많았다. 그 적들과의 동침을 통한 희로의 일학이 밖의 적을 대적하는 태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은가? 지금 이곳 죽어 망자가 된 하늘나라의 나에게 그 적이 여태 자리하고 있는지. 하하. 작가의 작업이 더디다. 노론을 나의 정적으로 인식하고 노론과 나 사이의 갈등을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리 드라마틱한 일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소설처럼 유기적으로 얽히며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작가가 풀어갈 나와 노론의 갈등, 소론과 노론의 갈등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그리하면 나의 스승 이광자를 비롯한 소론 전체와 노론의 갈등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 사실 그 시기 노론 공격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노론의 영수라고 여긴 스승 이광자였다. 게다가 내가 어사로 관찰사로 지방을 누비며 동분서주할 때는 소론이니 노론이냐는 구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더구나 탕평은 조선의 선비라면 누구든 따라야 하는 임금 영조의 국시였다. 나는 작가의 구성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작가는 적어도 내가 염려했던 부분,
어사일 때 내 행적을 중심으로 삼진 않았다. 그럼에도 내 삶의 상징인 어사활동을 전체 줄거리 속에서 녹여내는 대목에서 막혀있다. 도와주고 싶다. 작가를 내려다본다.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다. 작가는 더위와 씨름한다. 더위는 작가의 옷을 벗기고 선풍기를 틀게 하고 지쳐 노트북 앞을 떠나게 만든다. 승리는 언제나 더위 몫이다. 아니다. 이 생각은 틀렸다. 승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무사히 겪어내는 자다.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는 굳이 셈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는 생명은 겪어낸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다. 미세한 흔적을 기록으로 쌓아간다. 쌓인 기록이 모여 미래를 만든다. 그렇게 운명은 만들어진다. 작가가 안타깝다. 흔하디 흔한 에어컨이 그 작업실에는 없다. 작가의 구성판을 들여다본다. 구성이 약간 바뀌었다. 김덕벌, 기축, 홍계희, 민통수, 민형수, 김재로, 가상의 인물도 있고 실제 인물도 있다. 작가는 기축이라는 인물을 종선이 대대로 물려받으며 간직한 호구단자 기록을 차려삼아 소설 속으로 불러들였다. 기축은 내 호구단자 처음과 마지막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하게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아남은 인물이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 수명은 길이 없었고 그런 면에서 기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었다. 김덕벌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다. 지금 용어로 말하자면 스파이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 것 같다. 그의 활약이 참으로 기대된다. 구성판에 붙은 자료들을 본다. 송천 필담, 계암말로, 대동기문, 양은천미, 계산담수, 임화필기 같은 조선시대 문집에 실린 나에 관한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중 송천 필담에는 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실려있다. 사체 독촉하면서 부녀자를 욕보인 중을 징치한 이야기며 가세가 기후로 혼인을 파혼당한 총과 결혼시킨 이야기하며 피룬대 시의 부귀와 기상에 관한 이야기, 도성을 지킬 방비책을 논의한 이야기, 그리고 단신인 최석종을 놀린 이야기까지. 계암말록에는 조간빈을 구명한 이야기와 기우제를 지낸 영조에게 우산을 씌워준 이야기가, 대동기문에는 조간빈을 구명한 이야기, 그리고 양은천미에는 천신으로 화하여 모래배를 징치하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구성 자료 쪽에는 이 밖에도 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의미별로 정리한 표가 있다. 정리된 표에는 이런 것도 있다. 소설화된 이야기 목록.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 망하고 난 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쓰인 나에 관한 다양한 소설 목록인 듯하다. 참으로 많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다. 작가의 스토리에 기대 그날 뒤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그대들은 함경도에 독단으로 경상미, 구율미, 삼천석을 치러보낸 일에 대한 스승 이광자의 반응을 어찌 짐작하시는지. 불같이 화를 냈을까? 아니면 역시 내 조카답다 칭찬하였을까? 대답을 하기에 이광자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가? 내 스승 이광자는 선비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반듯하지 못한 나를 염려했다. 가난과 아버지의 부재가 싫어 그늘로 들여오졌던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나는 거뭇한 우울함을 싫어했다. 대신 나는 바람처럼 움직였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흔들리게 만들고 싶었다. 정해진 규칙이나 명령 따위는 가능한 한 무시하고 바람에 휘날리는 볼붉은 아이의 연노랑 치맛자락처럼 가볍게 만들고 싶었다. 표리부동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고 싶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두고 지독한 장난꾸러기라고 하였지만 스승은 내 내면에 자리한 응달과 정함없이 흔들리던 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알아봐줬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스승의 꾸지람을 받아들이곤 했다. 어찌 아직도 우리 천지분간이 되질 않는 게야.
흰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치던 목소리가 귀에 칭생하다. 네 놈이 좀 더 분별 있게 행동했다면 3,000석이 아니라 수십만 석을 줄 수도 있고 10,000명의 목숨이 아니라 10만 명의 목숨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네 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저들이 아니더냐? 이번엔 성상의 서슬에 물러설지 모르나 후에 반드시 너를 모함하는 씨앗으로 삼을 것이다. 묵직하게 가라앉은 스승의 목소리에는 천근의 근심이 얹혀 있었으나 당시 내게 그 무게는 가는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라는 말로 되받았다. 더구나 임금 영조마저 나의 행동을 두둔하지 않았던가. 자부하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금은 안다. 스승의 꾸지람은 내 행동에 대한 100% 꾸지람은 아니었다.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한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고치고 싶었으나 고치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나온 나의 성정에 관한 부분을 안타까이 여긴 말씀이었고 정치판을 좀 더 잘 보라는 냉정한 가르침이었다. 스승은 그 일을 두고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잊지 말거라. 변하지도 말거라. 나이 먹은 조카에 대한 예의는 아랑곳 없이 나이대로 출사해 어엿한 종이 품의 자리에 오른 관록 따위도 안중에 두지 않고 호되게 야단쳤던 무서운 스승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칭찬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더 잘 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제 다른 이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는가? 나의 친구 조현명과 이종성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다른 수호론의 입장은 또 어떠했는지, 감탄과 근심과 동조, 그리고 가벼운 질투, 그것이 내가 느꼈던 당시 그들의 태도였다. 물론 이종성은 질타가 조금 더 했고 조현명은 제 성격만큼이나 장난 섞인 질타와 칭찬이 앞뒤로 놓였다. 하지만 그들 모두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이들이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약간 다른 조현명은 좀 달랐지만은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듯 행동했다. 마치 칼을 쥔 사람처럼.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나의 행동은 노론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어사로 내가 푼 장국 백석은 그들에게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을 터이고. 어사 박문수. 백지 서찰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다. 화살을 날린 자에 대한 의문도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혔다. 박문수는 경상관찰사에서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양으로 올라왔고 이후 대서성으로 도승지로 자리를 바꿔가며 관직 생활에 익숙해갔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명을 받았다. 소매 속에서 봉투를 꺼내드는 박문수의 손이 떨렸다. 곁에 함께 선 이혜민과 정수겸도 긴장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오늘 오전 4시에 다 함께 어진으로 불려갔다. 박문수는 봉서 겉면에 쓰인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암행어사에게 내리는 임금의 사서였다. 여기는 동대문 밖에 자리한 관악묘, 동대문과 지척인데다가 죽은 관우에게 제사 지내는 묘당이니 인적이 드물었다. 관우는 임진왜란 때 참여한 명나라 군대의 조상, 인적이 드물다 못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임금의 은밀한 명을 확인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박문수는 봉서를 펼쳐 임금이 직접 쓴 어필을 읽어내려갔다. 봉서는 모두 4장이었다. 첫 장에는 민간을 살필 내용이 17건의 조목으로 적혀 있었다. 둘째 장은 전결, 즉 논과 밭에 관해 살펴야 할 사항들이 기준과 함께 쓰여 있고, 셋째 장은 암행어사가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장에는 추생, 즉 제비뽑기로 암행할 적을 뽑은 것으로 고을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경도요. 공은 어디시오? 이조 정량직으로 있다가 오사로 차출된 예의민이 물었다. 보시다시피 예의민이 어명이 쓰인 박문수의 사령을 보았다. 호서로구만.
나는 관서요. 박정겸이 묻지도 않은 말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미씨, 임금 영조는 경복궁 앞 욕조거리에 자리한 관아에서 이를 보고 있던 그를 대전으로 불러 봉소를 내리면서 말했다. 취임은 그대만을 믿노라. 그때도 그렇게 말했다. 취임은 오직 그대들만을 믿노라. 임금의 그 말 한마디만으로 박문수는 자신이 맡게 될 일이 무엇인지 짐작했다. 게다가 나흘 전 어사직 파견을 짐작하게 하는 임금의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8대에 파견 나간 모든 관리는 임금 대신 어명을 수행하는 대리인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암행무사는 특별했다. 우선 신분을 드러낸 채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관리에 비해 암행무사는 비밀리에 파견됐다. 당연히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복장과 행동은 필수, 풍찬 노숙은 암행무사가 감당해야 할 의뢰와 같았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관직을 뛰어넘는 고난이 주어졌다. 모든 지방의 관리는 암행무사의 감찰 대상이었다. 이들의 처신과 백성의 처지를 살펴 임금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암행무사의 임무였다. 따라서 어사가 보고 느낀 대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박문수가 임지로 떠나기 전 그에게 주어진 물품을 확인했다. 우선 봉소와 함께 유척과 마패 그리고 사목책이 있었다. 유척은 금시대 쓰는 놋쇠로 만든 자인데 2개가 준비되었고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마패도 2개였는데 말 3마리가 그려진 산마패와 1마리가 그려진 단마패였다. 수행해야 할 목록을 적은 사목책은 1권이었다. 다음으로는 사알과 호조를 통해 내린 각종 물품이 있었다. 우선 구급약인 소하본, 안신원, 청심원과 상질의 광목인 정목 4필, 백미와 콩 5말, 말린 민어 5마리, 말린 조기 5두름, 여기에 스승 이강자와 이종성, 조윤몽이 보내온 돈 12냥이 있었다. 집에 소식을 전하러 간 기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짐을 실을 마필과 양식도 오지 않았고 함께 수행할 사람들도 도착하지 않았다. 박문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내 청풍김씨를 떠올렸다. 다시 이별이다. 소소하고 안온했던 가정의 일상도 당분간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박문수는 잠시 고개를 젖혀 하늘을 보았다. 그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었다. 소소한 일신의 행복보다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 조용했던 관악묘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새로 임명된 의사들에게 배속된 사람들과 짐이 도착하고 있었다. 박문수는 그들 틈에서 자신에게 배속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폈다. 홍문관설이 김재익, 청파역절 지망, 팔복, 갑들과 왕십리역절 수종 모두 5이었다. 기축까지 더하면 6명이 되는 셈이었다. 그런데 아직 기축은 오지 않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 액정서 별감들이 출발을 확인하기 위해 서 있었다. 봉소의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출발하는 것. 이것은 암행어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행동 수칙이었다. 저 먼저 떠나오. 차비가 갖춰진 이음인과 박정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는데 기축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도 출발합시다. 종 하나 안 거니려고요. 먼눈이는 서리 김재익이었다. 뒤따라올 거요. 어찌할고요. 아니면 말면 되지요. 행선지는 봉소를 열어보고서야 알지 않겠냐는 서리의 말에 박문수가 농삼아 그리 말하는데 기축의 숨을 헐떡이며 내달려왔다. 그를 바라보는 박문수의 시선 속으로 말을 탄 한 사내가 들어왔다. 자네가 무슨 일인가? 덕벌이었다. 그가 다가오며 대답했다. 함께 모시라는 이조의 명을 받았습니다. 길이 사라졌다. 흐릿하게나마 식별되는 길이 하마치 고개를 넘어서자 그 몸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렸다. 7명의 사내가 어둠에 포위된 채 하마치 고갯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 칠흑 속에서 서리 김재익이 자꾸 헛기침을 했다. 길 위에는 오직 그들뿐이었다.
온 세상에 오롯이 그들뿐인 듯 했다. 이 고개를 내려가 오리쯤 가면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덕벌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박문수도 기억을 더듬어 말을 받았다. 열대 가구쯤 되었지 아마. 그때 아이고 기축이 비명을 내질렀다. 왜 그러느냐? 돌뿌리에 걸렸어. 멋쩍은 기축의 말에 숨죽이며 함께 걷던 이들이 제각기 나름의 소리로 존재를 알렸다. 덕벌도 기축의 돌발적인 행동에 긴장이 나서 풀리는 듯 했다. 덕벌은 어둠 속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문수를 가만히 살폈다. 그는 말고삐를 기축에게 맡기고 걷고 있었다. 덕벌은 떠나기 전에 만난 김재료를 떠올렸다. 먹으라, 반드시 먹어라. 김재료가 덕벌에게 한 첫마디였다. 말하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속마음은 읽을 수 없었다. 지난번 의문의 화살이 박문수의 집으로 날아들었던 날도 김재료는 같은 표정이었다. 낮고 깊은 한숨소리를 내면서 조용히 덕벌의 보고를 듣는 김재료는 표정이 없었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런 그가 덕벌을 언제나 불편했다. 같은 집안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은 가난한 청풍김씨였고 그런 자신을 김재료가 재물을 주고 벼슬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로 덕벌은 김재료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날 덕벌은 그동안 보고 겪은 박문수에 대해 고하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되짚어 보았다. 그는 불의와 정의에 대면하는 방법의 차이를 목격했고 순수와 술수라는 극명하게 다른 인간의 마음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변화들, 이에 대해서는 김재료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래도 덕벌은 물었다. 구체적으로 박문수의 어떤 행동을 막아야 하는지. 증명 뭘로 숨는 것이냐? 덕벌은 해진 갓에 낡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박문수의 뒷모습을 보며 자꾸 김재료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다. 그가 원하는 것의 궁극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그때 박문수가 뒤를 돌아보며 덕벌을 불렀다. 그의 가슴이 쿵 저도 모르게 내려앉았다. 예, 대감. 후. 박문수가 꾸지람 담은 목소리를 냈다. 동대문 밖 관악면을 떠나면서 박문수는 그들에게 호칭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의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밀 유지. 사내 일곱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그만큼 주도 면밀해야 했다. 그렇게 새롭게 정한 관계에서 덕벌은 족하였다. 덕벌이 무심결에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때였다. 덕벌의 입꼬리가 제자리를 찾기도 전 찰나 같은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다. 일행의 맨 뒤 왕십역절 수송의 등 뒤 5발자국 좀 떨어진 곳에서 비명과 함께 요란한 바람이 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임은 바람과 소리로만 가늠됐다. 쉿! 박문수가 가로로 쭉 팔을 뻗었다. 7사내가 일순간 어둠 속에서 소리의 흔적을 찾았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 살려주십시오. 겁에 질린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어둠 속에서 추격자와 도망자가 있었는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박문수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을 지나온 듯한 당황스러움에 신경을 고추 세웠다. 머릿속에 산도적일 거라는 추측이 번개처럼 스쳤다.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피신할 곳은 오직 산속. 그곳에서 사람들의 벗짐을 터는 것밖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들 또한 조선의 백성들. 하지만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정사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박문수의 지론이었다. 나라 녹을 먹는 관리로서 명을 받아 사령지로 가는 의사의 신분으로서도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기축의 시선이 소리가 난 뒤쪽이 아니라 향해 가던 길의 앞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귀신처럼 두 사내가 길 앞쪽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박문수가 고개를 돌려 다시 뒤를 보았다. 뒤쪽으로도 사내 둘이 서 있었다. 박문수는 그들 뒤에 목덜미를 잡힌 채 서 있는 사내 둘을 보았다. 어둠 속이라 형체만 겨우 분간할 뿐 얼굴은 분간할 길이 없었다. 무엇이냐? 청파역절 지망이 호기롭게 물었다. 제법 무기를 쓸 줄 알고 무에 능한 자라 임금 영조가 특별히 골라 붙여준 자였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기축이 재빨리 박문수의 귓전에 대고 물었다. 어찌합니까, 연하리? 박문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둠을 뚫고 나온 박문수의 웃음에 수행하던 사람들은 당황했다. 그때 앞에 선 사내 중 하나가 말했다. 이거 천지분간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여인의 웃음소리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여. 박문수는 하대가 아닌 사내의 말투에 주의했다. 박문수가 사내의 말을 받았다. 이 칠개 산중에 그대들은 누이시오. 사내들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박문수는 비로소 그들 손에 들린 칼을 보았다. 기축이 제 주인 앞으로 걸음을 옮겨 막아섰다. 덕벌과 김지익 등도 박문수를 가운데 두고 한 발 모여섰다. 긴장감이 부풀어 오른 짐승 오줌통처럼 팽팽해졌다. 뭐하니 양반님네들 같은데 이 밤중에도 길 위에 있는 걸 보니 유람은 아닌 것 같어. 하면 그대들은 어찌 이 밤에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오? 박문수가 다시 물었다. 저놈들은 노비요. 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란 말이지. 하여 내 일이 붙잡아 바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추노꾼이었다. 박문수가 붙잡힌 사내들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지난 갑진년에 임금은 추노를 금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관리들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취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추노는 임금의 명으로 발표된 엄연한 금법이었다. 그럼에도 도망노비가 생길 때마다 주인들은 사사로이 추노꾼을 써서라도 잡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박문수는 갈등했다. 모른 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을 내보낸 자를 알아내야 하는가? 이것은 어사의 명을 받은 호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행길에 겪어본 모든 일은 임금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김덕벌은 박문수가 어찌 행동할까 짐작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담대한 저 표정, 불의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치의 물러섬이 없던 그의 이제까지 모습에 견주어 덕벌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하면 네 놈들은 추노꾼이냐? 과감한 말투였다. 아니 그들을 도발케 하는 말투였다. 이것은 산속 어둠에 포위당한 독립된 세상과 같은 곳이었다. 양반이나 추노꾼 같은 신분 차이는 중요치 않고 그저 한 칼에 저승과 이승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추노꾼, 그렇지, 그렇게 되겠구만. 사내가 반말로 덕벌의 말을 받았다. 그때였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도망노비가 아닙니다. 아니 노비가 아니요. 나도 아니요. 나도 노비가 아니란 말이요. 사내들은 욕지기와 함께 무자비한 폭력을 그들에게 퍼부었다. 기축이 자기도 모르게 박문수에게 애원의 눈길을 보냈다. 박문수는 자신의 해진 도포자락을 옮겨진 채 기축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같은 신분으로 느끼는 공감은 박문수의 마음보다 절절한 듯했다. 멈춰라! 덕벌이 소리쳤다. 박문수가 그런 그에게 그만하라 눈짓으로 명령하며 큰 소리를 내 웃었다. 원래 내 조카 정의심은 공자님도 인정하지. 박문수의 말에 사내들이 매타작을 멈추었다. 그가 다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내들에게 말했다. 그 칼 좀 그만 치우면 어떻겠는가 하고 그들이 추노꾼이든 도망꾼이든 누굴 잡아가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 헌데 이제 저 도망노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사내 하나가 대답했다. 올 뻔이라며 묻기는 왜 묻어? 보면 모르겠는가? 무서워 오금이 저리던 판이었는데 여기가 어딘가? 산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한다는 하마치가 아닌가? 사내 하나가 말했다. 저기 잘해요. 박문수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맞장구 치듯 받았다. 아이고 이거 다행이구만.
그대들에게 모두 길 좀 함께 내려갑시다. 사내들이 저희끼리 눈을 맞추었다. 기축이 제 주인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따라 장단을 맞추었다. 아이고 나리 무서웠습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려던 방향은 정반대였다. 그래 이놈아, 빼앗길 거야 없지만 목숨은 귀한 것이 아니더냐. 김재익이 덕벌과 다급히 눈을 맞추었고 팔복과 갑돌 등은 부지런히 눈을 돌려가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 바빴다. 덕벌에게 박문수의 그런 행동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가 봐왔던 그라면 이 일을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박문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내 하나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우리한테 묻어 내려간다느냐, 뭐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소. 그 시간 김재료는 민진원과 사랑채 마당에 만들어진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다. 이른 더위와 오랜 가뭄에 온 세상이 바스락거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곳 40칸이 넘는 민진원의 집 후원 연못으로 들어온 물길은 졸졸졸 명랑하게 흘러들었고 보들이며 수련이며 개구리밥이며 옥자마가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민진원은 그들을 향해 몰려드는 잉어들을 보고는 멀찍이 선 하인을 손짓으로 불렀다. 익숙한 듯 하인 하나가 냉큼 달려와 그에게 잉어밥을 내밀었다. 쌀겨였다. 흐흐, 그놈들 참. 먹이 경쟁을 하느라 은비늘을 햇살에 튕기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잉어들을 보는 민진원의 표정이 흐뭇했다. 바람이 제법 시원했다. 박문수가 어사로 나간 곳이 어디라고요? 호소시나 대감. 그렇게 말하는 김절의 표정은 불쾌했다. 그는 박문수가 다시 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었다. 어사라니? 목소리가 커졌다. 호소는 박문수가 살았던 곳. 지금 그곳에는 박문수의 집과 공신이 되면서 하사받은 땅이 있다. 그것은 어사를 선택하는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어사는 그 어떤 관직보다 공평무사히하기에 인정에 이끌릴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임금은 그들이 반대하는 박문수를 그것도 그와 연이 남아있는 호소에 보냈다. 박문수가 어사로 나가는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닌 호소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김재료의 반응 또한 민진원에 못지않았다. 독단적인 행동을 한 박문수의 탄핵조차 영조가 저지했을 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영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들이 득위에 취해 있을 때, 저들이 임금의 성은을 믿고 방자해 있을 때 더는 박문수와 소론이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기 전에 이런 김재료에게 함경도에서 전해온 소식은 보다 확고한 자극이 되어주었다. 박문수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야 예상했던 것이지만은 그것에 심어놓은 수하가 보내온 반응은 예상보다 놀라웠다. 백성들 모두 굶주린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배가 한 척 오는데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보내주었다고 눈물 흘리며 감격해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향해 큰 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그를 따라하고 나중에 모두 배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그를 따라하고 나중엔 모두 배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종교 집단의 참배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하늘을 향했던 감동과 감사의 마음 그대로 박문수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문수가 신이라도 되는 양 칭송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를 얘기하는 사람들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은덕을 기리자고 만세교 머리에 언덕비를 세우자 너도 나도 나서는데 반대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비의 이름은 이러했다. 경상도 관찰사 박공문수 만세 불망비. 이번엔 호서라. 민진원의 말은 무심한 듯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지역을 넓히며 민심을 얻어가는 박문수에 대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그런 민진원을 보는 김재로의 표정에도 분노가 일었다. 그 방법을 쓰시지요. 김재로가 말했다.
민진원이 깊은 신음을 내뱉었다. 결국 이 일밖에 없는 것인가? 민진호는 소론과 박문수를 향한 임금의 총애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무진년 소론 강경파가 일으킨 2인자인한 때 박문수를 비롯한 소론 전체를 이 사건과 엮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는 각 지방 노론 세력을 끌어들여 박문수를 비롯한 오명향, 이광자 등에 대한 상소 공격도 같이 밀어붙였다. 경상도에 사는 이도장에게 박문수가 일찍이 소사령의 적진에 앉아 있었다고 상소를 올리게 했다. 소사령은 안흥과 무주 두 거울의 경계로 역적 정의량이 군사를 일으킨 곳이니 이는 곧 박문수와 적과 내통했다는 말이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에 있던 박문수는 곧 모든 임무에서 물러나 왕명을 기다렸다. 임금 영조는 이 일을 오광문에게 조사하라 명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 하지만 이도장의 준비는 허술했고 박문수를 무고한 사실이 금세 드러났다. 이에 임금은 정의량이 소사에 진을 쳤을 때는 박문수가 도순 무사를 보조하여 한양에서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그러할진대 언제 소사에 갈 수 있었는가라는 말로 박문수의 무고함을 받아들였다. 김재로를 비롯한 노론이 박문수를 괴롭히기 위해 생각한 다음 방법은 또한 무고였다. 노론 인사 이양에게 무신년 2인자인한 때 박문수가 적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핵 상소를 올리게 한 것이다. 박문수는 또다시 의금부 마당 앞에 부복한 채 임금의 하명을 기다려야 했다. 박문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고함을 상소했다. 신이 이런 무망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세상에 서겠습니까? 노론이 박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실수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박문수가 패초할 때 작은 일을 실수하자 좌의정 이집이 나서 파직할 것을 청했고 경연에서 있었던 사소한 실수에도 추고를 요구했다. 거듭된 상소는 의심을 키우기 마련이지만 영조는 간단한 추고에만 응할 뿐 언제나 박문수를 두둔했다. 예조 참판으로 도승지로 관직을 바꾸가며 박문수를 곁에 두었다. 그리고 노론의 염려를 알고 있었음에도 박문수를 다시 어사로 삼아 호서지방에 내려보냈다. 김재로를 비롯한 노론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도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론이 일으킨 역모를 소론이 진압하다니, 더구나 이광자를 위시한 소론은 강경파를 진압한 공로로 공신이 되어 권력을 장악했다. 노론은 이런 상황을 영조의 배신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조는 노론을 배신하면서 나는 소론과 노론 모두의 지지를 얻은 임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은 노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사 요구에 불과했다. 정말 그 방법을 써야 하는가? 갈등하는 목소리였다. 효과가 강력할수록 위험부담은 크다. 김재로가 흔들리는 민진원을 향해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더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을 박듯 김재로가 말했다. 비로소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입니다. 기축이 안도했다는 듯 한숨까지 내쉬어가며 말했다. 안다 이놈아. 박문수가 응대하며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풀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추노꾼들은 긴장하지 않았다. 긴장한 것은 박문수의 계획을 알 길 없었던 그의 일행이었다. 박문수는 추노꾼들에게 끌려가는 두 사내의 말이 필시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했던 말, 행동에서 느낌은 전해져 왔다. 그러나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이 일로 어행길이 반나절 혹은 하루쯤 늦춰지겠지만 나라법을 어긴 자들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을 터 그의 목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계획을 세운다고 상황이 그대로 따라주진 않을 것이다. 대처는 상황을 따라 해야 한다. 문제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것은 어행지인 호소가 아닌 경기도 진이었다.
더욱이 돌아오는 길이 아닌 가는 길. 자, 이제 서로 갈 길로 갑시다. 마을을 100보쯤 앞에 두고 서였다. 박문수는 말하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처절하게 터득한 질긴 생명력을 가진 눈빛이었다. 이거 신세진 김에 한 번 더 신세지면 안 되겠는가? 보시다시피 이런 밤중에 남의 집 대문 두드려봤자 헛간도 쉬 내줄 것 같지 않아서 말일세. 이 양반 말하는 것 좀 보게. 사내 하나가 어이없다는 듯 반말투로 말했다. 물에 빠진 남 건져놨더니 집옷다리 내놓으라는 심보 아니여. 그거 참 아무리 부탁하는 처지라지만 양반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뭐야? 사내 하나가 덕보를 향해 싸울 듯 대거리로 나왔다. 박문수가 나섰다. 내 조카가 한성질하네. 이해하시게. 그리고는 일행을 향해 말했다. 그만하거라. 어찌됐든 우린 부탁하는 처지 아니냐. 다른 사내 하나가 말했다. 형님 뭐하니 갈 길도 먼 듯하고 노잣돈도 넉넉치 않은 듯하니 도와줍시다. 춘자민의 헛간 정도에 어떻겠어? 고맙수다. 내내 가만히 있던 김재익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수아에게 우리를 춘삼이 집으로 데려다 주라 했다. 박문수는 그 사내 뒤를 따르면서도 사내들의 움직임을 소리로 쫓았다. 하지만 소리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저기 저 집이요! 사내가 멈춰선 곳은 마을의 오른쪽을 휘돌아 한참을 올라간 마을 끝에 자리한 초라한 초가였다. 사내는 춘삼이라는 자를 불러 이러저러 우리에게 들은 대로 대충 소개를 하더니 말했다. 거치한갈티요? 김 목사가 항상 푸짐하게 차려낼 판인데 쩌먹구먼. 그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야 머릿수만 채우면 되니 내 상관할 바는 아니요. 숟가락 없게 해준다면야 사양할 수 없지. 춘삼이라는 자는 정말 일행을 헛간으로 안내했다. 2평 남짓한 헛간벽에는 쇠스랑이며 홈이며 낫과 같은 농기구들이 걸려있고 한쪽 구석에는 작년 가을 거지로 나왔을 집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미안하오. 보시다시피 방이라고는 내 한 몸 위를 코딱지만한 방이 전부니. 김재익이 나섰다. 아이쿠 이것도 고맙구만. 헌데 신세진 김에 저녁도 좀 신세졌으면 하네만. 춘삼이 인상을 구기더니 말했다. 마누라도 근사하지 못하는 형편이요. 부엌은 쓰신다면야 말리진 않을 것인디. 춘삼은 그리 말하고는 자신을 데리고 온 사내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다. 박문수는 잠시 그들이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곧 그는 덕벌과 지망에게 그들 뒤를 따라 사정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다. 단지 살펴만 보고 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문수는 언제나 그렇듯이 조심하라.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것이다. 당부했다. 덕벌과 지망이 사내의 뒤를 쫓기 위해서 떠난 뒤 기축을 비롯한 팔복과 갑돌이 보찜을 풀어 저녁을 준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달하고 구수한 밥 냄새가 초라한 초가집을 넉넉하게 감싸돌았다. 엎드려 있던 회가 요동을 치는지 모두의 뱃속이 하나같이 요란했다. 날이 밥이 다 되었구만요. 기축이 그리 알리는데 아직 덕벌과 지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기축이 재빠르게 쌀이로 엮어 만든 사리문 밖으로 나가 고개를 디밀며 말했다. 기다려야 되겠죠? 박문수는 늦은 저녁에 허기진 얼굴들을 돌아다보았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남겨놓고 먹거라. 박문수가 그리 말하고는 젠걸음으로 헛간을 나섰다. 기축이 어디 가느냐 묻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며 다 된 밥과 박문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밥그릇을 부여잡고 있었다. 기축이 다급하게 한 숟갈을 입안에 우겨넣으며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춘삼의 집을 나와서 어둠 속을 걷는 박문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문수의 몸이 어둠 속에서 나무와 건물에 붙어 움직이며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문수가 향하고 있는 곳은 그가 걸어온 마을 입구가 아니라 마을의 가장 위쪽이었다. 그 시간 덕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좀 전 그들은 사내들을 뒤따라와 그들이 들어간 집 뒤쪽 담을 넘었다.
담이 높고 높아서 그리고 집이 깊어서 도저히 박문수가 내린 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사내들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서 있었다. 덕벌은 그들과 대적하는 대신 상황을 먼저 살피기로 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춘옥군 그 사내들이었다. 집을 내준 춘삼이라는 자는 그들 사이에 없었다. 덕벌이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그러고는 박문수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덕벌은 우선 걸판지게 웃어제꼈다. 지망이 덩달아 곁에서 소리내어 웃고 웃어? 아이고 이거 배가 고파서리 미안하게 됐으다. 사내 하나가 다른 사내들에게 명했다. 묶어!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덕벌과 지망의 몸을 포박했다. 난감함에 덕벌과 지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사내들이 그들을 집 뒤편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산속에서 도망노비로 끌려온 사내 둘이 마치 형을 기다리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이 덕벌과 지망을 보았다. 덕벌은 그들 시선에서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뒷마당을 돌아 들어왔다. 사내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덕벌은 정자관을 쓰고 결거운 모시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사내를 보았다. 나이는 50 안쪽으로 보였다. 그에게서 양반 특유의 느림과 여유가 과장되게 묻어났다. 네 놈이더냐? 아닙니다요. 이 두 놈은 다물러 먹기에. 뭐라? 정정한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덕벌과 지망을 보았다. 제발로 뛰어들었다 이 말이로구나. 덕벌이 다급하게 머리를 굴리는데 도망노비로 잡혀온 한 남자가 소리쳤다. 저입니다요. 나으리 도망노비가 아니라 저 아랫놈이 장가입니다요. 군역을 피해 도망가긴 했지만 지가 어찌 놈이입니까요? 다른 이도 소리쳤다. 저는 윗놈이 천가구만요. 저 또한 노비가 아닙니다요. 저는 엄연한 양반입니다. 다만 군역을 질 수가 없어서. 정정한 사내가 말했다. 시끄럽다. 군역을 피해 도망한 것이면 국법을 어긴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니더냐. 덕벌은 비로소 어이하여 박문수가 이들의 뒤를 밟았는지 알 것 같았다. 덕벌이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정정한 사내가 했던 말, 제발로 뛰어들었다를 뒤집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걸 푸시오. 네 놈들은 내 집 담을 넘은 죄인. 그때 춘옥군 하나가 정정한 사내 귀에 뭐라 귓속말을 했다. 듣지 않아도 덕벌 일행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었다. 어슬한 걸 말하면 어떻겠습니까요? 어행길이 처음인 지망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알지만 정자관 사내가 귓속말을 한 춘옥군에게 다시 귓속말로 뭐라 말했다. 곧 그가 사내 셋을 뒤에 달고 마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종으로 보이는 사내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무엇이냐? 경망스럽고 다급한 하인을 향해 짜증 섞인 정정한 사내의 고함이 터졌다. 덕벌은 그 사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보았다. 박문수였다. 그 곁에는 기축과 김재익, 팔복과 갑들, 그리고 수종도 함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들은 춘삼이라는 사내 집에 풀어놓았던 짐을 모두 챙긴 듯 했다. 박문수가 묶여있는 덕벌과 지망을 보더니 한 걸음에 내달려왔다. 아니 너희들은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 이 꼴이 대체 무엇이야? 박문수가 고개를 돌려 정자관을 쓴 사내를 바라보았다. 박문수가 서둘러 사내를 향해 다가서며 말했다. 이거 큰 오해가 있는 모양이요. 그리 말하며 산속에서처럼 자신과 일행을 소개했다. 그들은 과거에 낙방하고 마음이나 달랠까 싶어 유람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상대의 이름을 물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계산을 마친 사내가 자신을 이건 목사라 했다. 박문수가 한껏 자세를 낮추었다. 아이고 이거 몰라봬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놈이 내 조카인데. 덕벌과 일행 모두 박문수를 따라 몸을 낮추며 주걱거렸다. 정말이냐? 담을 못하는 게 어찌 그런 짓을 하였느냐? 덕벌이 말했다. 언을 좀 들여다본다는 게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은아버지.
이런 오비일하게 되었구만. 아무튼 참으로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리 용서를 청하지요. 정작은 사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연인군이 쫓기고 있다. 말탄 무리는 시퍼런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데 다리는 천근 무게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를 쫓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소론인지 노론인지 그도 아니면 형 경종이 보낸 자들인지. 아! 몸 위로 덮치는 그들 참아보지 못하고 눈 감고 소리친다. 그마! 눈을 뜬다. 아버지다. 아버지 숙빈 최씨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돌변한다. 놀라 몸을 일으키며 연인군은 잠에서 깼다. 술에 취해 발가벗겨져 거리로 내쫓긴 그를 박문수가 구해준 날, 어머니 숙빈 최씨는 매를 들어 그의 종아리를 쳤다. 종아리에 붉은 줄이 무수히 그이고 붉은 줄에 핏방울이 맺혀도 숙빈은 매를 놓지 않았다. 기어이 피가 흐르고 살이 뭉개졌을 때에야 매를 놓고 통곡했다. 그녀는 식어버린 지아비의 은혜를 서러워했고 술로 세월을 낭비하는 아들 때문에 아파했다. 그날처럼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영조가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소리였다. 바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일상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도 분명히 아니었다. 숨죽여 움직였으나 끝내는 감추지 못하는 소리. 영조는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호의근을 부르는 은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시 기다렸다. 스사사. 소리는 침전문 앞이 아니라 옆에서 났다. 소리는 단숨에 영조가 몸을 숨긴 뒤쪽까지 와 있었다. 영조는 재빨리 문을 향해 몸을 굴렸다. 영조의 손은 이미 밖으로 연결된 줄 하나를 잡아채듯 당기고 있었다. 딸랑딸랑딸랑. 종소리가 조용한 대궐에 요란하게 터졌다. 종소리는 곧 본래 사람들을 깨우고 천지를 흔들어 깨울 것이다. 영조는 상대를 기다렸다. 휙! 들켜버린 침전 밖의 존재는 이제 소리를 죽이며 움직이지 않았다. 곧 침전으로 달려오는 요란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비상시를 대비한 신호. 미처 알지 못했다. 영조는 생각보다 주도 면밀했다. 어차피 암살이 목적은 아니었다. 위험만 주는 게 이번 거사의 목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거사할 것도 없었다. 이제 영조는 당분간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암살자를 잡기 위해 온 나라는 다시 광풍에 휩싸일 것이고 그래도 범인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범인은 만들어질 것이다. 임금이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 임금이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제 그 일을 준비하면 된다고 김재련은 생각했다. 물론 영조가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마음을 바꿔줄 리는 모르겠다. 이제 그 일을 준비하면 된다고 김재련은 생각했다. 물론 영조가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마음을 바꿔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실행에 옮겨진 의도는 그에 따른 결과를 드러내는 법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김재료를 비롯한 노루는 영조가 움직일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했고 의외의 사태에도 완벽하게 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 영조의 어떤 행동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야여 잡아들이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다그쳐도 망극하다는 말로 고개를 조아렸고 경은 쥐피는 자가 없는가? 라고 물어도 그저 망극하다 머리를 짓지으며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가 원하는 미끼들을 점점히 놓아두었다. 첫 번째 미끼를 문 영조가 김재료를 불러들였다.